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요, 아니 내가 죽든 말든 내가 받겠다는데 왜 그걸 막냐.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똘똘한 채 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 11호 대책의 저는 근본적인 정부의 방향성은 미안해, 그동안 똘똘한 차니까 부작용이 심했네, 이거 바꿀게, 이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똘똘한 한 채보다는 요번 이후에는 새로운 대책이 또 나올 거다, 또요? 또 나올 것이다. 선배님, 저희 최근에 대책 센 거 하나 나왔잖아요. 네, 11호 대책. 네, 11호 대책. 이거 발표된 지 이제 거의 3주 지나서 한 달 다 돼가는데요. 보통 선배님께서 대책 나오자마자 라이브로 이제 해설을 해주시곤 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럴 가치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실망감을 표현하셨는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이고, 한 3주 정도 지난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고, 어떻게 앞으로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요. 제가 그때 11호 대책 나올 때 라이브 하실 거냐고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 아마 왜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급 확대 부분인데,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저는 패를 보인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예전부터 실수를 반복해왔던 수요 억제라고 하는 대책을 또다시 강력하게 발표를 했다? 또 부작용이 또 심해지게 만드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뭐라고 얘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보고 지금 문재인 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앞으로 진짜 또 이렇게 폭등이 오는 건지, 지금 패닉 바잉도 일어난다고 하고 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일단 15 대책이 어떤 규제예요? 이번에 나왔던 규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요 억제잖아요. 네. 공급에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의 나열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 했던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토지거래 허가제를 광범위하게 했었잖아요. 서울 전체랑 수도권에서도 수원이라든지 영통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까지 했으니까, 그동안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우리도 조금 오를 만하니까 우리까지 막아버려서, 그러면은 좋은 동네만 오르고 우리 동네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냐라고 해서 오히려 서민들을 더 반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부 당국자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서울은 저녁에 다 묶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서울로 어디 이사 간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실거주라는 걸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갭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이제까지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서울 전체를 토어제로 한 건 없었죠. 저는 처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책이 되게 많이 급했다. 지금 이제 서울 전체와 더불어서 수도권도 일부가 토호제가 됐잖아요. 근데 네. 그 라인이 경부 라인이다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경부 라인인데 또 그 수원은 애매하게 어느 구는 걸리고 어딘 안 걸려서 그러니까 영통은 되는데 권선구는 안 걸리고. 거기가 바로 옆이라고 네, 바로 하더라고요. 옆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하잖아요. 실제로 그 동네 차이는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원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영통구가 수원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동네 중에 하나죠. 네. 광교가 그 안에 좀 들어가 있고. 광교 알아요. 예. 근데 광교만 또 잡기는 뭐하고, 그 옆에 있는 대로 또 풍선효과 나타날 것 같으니까 영통지구라고 또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걸려있는 지역 또 바로 그 옆에가 건선구거든요.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는데 저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임의로 나누신 것 같은데, 그렇게 38선을 임의로 나누게 되면 또 거기서 반발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 괜히 걸린 사람들은 또 억울하고, 그 안 걸린 사람, 안 걸린 동네들은 또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또 오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노도관 금관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오를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애꿎은 우리를 잡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번 대책은요, 지금 조금 더 촘촘하게 갔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적 걸었다. 네. 그 다음에 15억 이상이라고 하는 네. 그 금액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6억이었는데 또 4억대, 2억대. 그러니까 현금으로 해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열받은 거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갭 투자했다.
최근에 어떤 사관님 나오셔가지고 또 엄청난 발언 하셔서 말씀 결국에. 잘못하셔가지고 되게 고생하셨죠. 네. 결국에는 집까지 내어놓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야 집은 내놔도 집은 안 내놓는다. 맞아. 막 이런 소리 듣는. 오히려 약간 그런 정부 관계자들이 집이 중요하다는 걸 증명한 사례잖아요. 너무 과거에도- 부끄러워요. 진짜. 과거에도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름은 말할 수는 드릴 수 없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문재인 투라는 생각과 함께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할 거야. 약간 이런 심리가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직자분들도 이렇게 투자하고 자기들 거 챙기는데 우리는 못하게 한다. 화가 나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움직이게 만들고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규제 나오고 조금 지났잖아요.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 지금 그럼 진짜 집값이 잠깐 얼었나요? 어때요? 이게 또 어떤 지역은 묶고 어떤 지역은 안 묶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묶었던 지역 것들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강력해졌으니까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진 상황이 됐죠. 네. 또 반대로 비규제 지역이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제일 말들이 나오는 게 동탄과 구리였어요. 네. 동탄과 구리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 효과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10억 이하 같은 경우는 6억 이상,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 외곽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 중에서 수도권에서 괜찮은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은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너무 높여놨어요. 수도권이라도 15억 이하면 대출이 나오니까 거기라도 사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렇죠. 집값은 더 오를 거야. 이 정권이 있다고 나면 더 오를 거야. 이런 믿음? 저희가 최근에 촬영했던 영상 중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진행할 부동산 정책 해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거는 사실 지방 활성화 정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대책 15 나온다고 할 때 지방 활성화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좀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이른가요? 왜 그러냐면 지방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 아마 지방 활성화라고는 안 쓸 것 같아요, 정부가. 활성화라고 하면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또 착각할 수 있는 소지를 주니까 지방 정상화 정책이라고 할 거예요. 정상화? 정상화 정책이라고 할 건데, 지방 정상화를 하려면은요, 다른 부분이 그냥 크게 문제가 없어야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데, 지금 불난 곳은 딴 곳이거든요. 저쪽에 거의 폐허가 된 지방을 살리려면 이쪽에다 뭐 흙도 갖다 부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서울이 불났네? 그러면 불부터 꺼야겠다. 불부터 꺼야죠. 그게 불부터 끄는 대책이 11호 대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꺼질지 모르겠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우리 사이클 공부하면서는 지금이 2009년과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뭐 리먼 터지고 경기가 불황이고 막 이러면서 약간 정말 침체의 어떤 하락을 찍고 서서히 반등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주식도 코스피 4천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오고, 이제 코인도 막 오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랑은 지금은 다르다,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말이 100%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당시 상황이 시장이 되게 좋지 않고 대출 규제가 되게 강력해지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히려 2009년 상황과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와 분명히 다른 부분은, 지금 정부가 유동성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기 살리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잖아요. 소비 쿠폰 풀고, 심지어는 이번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빚내서 주식 사라. 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네. 결국 바꿔 말하면은 시장의 물꼬를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다른 쪽에서 늘리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늘리는 대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분명히 자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 정부의 그 서울 수도권에 강력한 규제했던 그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유동성 부분은 그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는 더 많았다. 그럼 이제 2009년이 아니고 2017년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규제가 지금과 같이 강력할 때가 아니고요. 가격대도 낮았고 지금같이 대출 규제가 심했나요? 심하진 않았었거든요. 그게 시간이 가면서 규제가 강해진 거니까 어떻게 되면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충분히 번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미 규제는 규제대로 강력하게 걸려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손가락 빨고 있거든요. 2009년에는 규제가 엄청 심했나요? 그때 규제는 심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거의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엄청나게 뭐 지금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주식 같은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AI 얘기하면서 뭐 요즘 보니까 주식 뭐 엄청나게 오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시장 상황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2009년과 같은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요. 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동성이 들어와서 나중에 부동산 쪽으로는 언젠간 들어오겠죠. 돈이 많아지면. 네.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겠지만 부동산 자체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데다가 엄청나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한동안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는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오는 중이에요. 전세 가격이 심상치 않아요. 그럼 전세 가격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면 전세 가격이 하방을 받쳐요. 네. 원래 매매 가격이 이렇게 되고 네. 전세 가격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얘가 밀고 올라가면 네. 얘가 아무리 내리려고 싶어도 얘가 받치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의 불안의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있고 또 외부에서 또 이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떨어져도 거의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서울 수도권도 네. 그리고 이렇게 받쳐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요 과정에서 약간 좀 연끌하신 분들은 좀 고생하시겠죠. 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그렇죠. 근데 연끌 아니고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받쳐준다고 하셨으니까 매매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수 타이밍이? 네, 매매 타이밍이 지금 이제 저는 온다라고 말하면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네. 일단 바닥은 거의 찍은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하방을 다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던 구조로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지방은 바닥을 너무 확실하게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뭔가 정부가 정책만 전환되게 되면 다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속도는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가장 폭발력은 지방일 것 같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폭발력까지는 아니지만 전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요즘 규제 나왔다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테크 신선배. 근데 그렇게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가격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 바잉 하는 게 좀 이유가 납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이 가장 싸다가 맞잖아요. 근데 아닌가요? 지금이 싸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네. 지금 제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네.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큰 흐름이잖아요. 네. 큰 흐름 속에는 작은 흐름들이 분명히 숨어 있거든요. 네. 각자 개인의 흐름이 숨어 있다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이런 분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분들의 물건을 받아가시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져서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게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보면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우상한다고 하지만 그 중간중간 무너지고 다치거나 또는 실패한 사람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의 물건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본인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제일 좋죠. 네. 근데 627 대책 때도 꽤 이제 규제가 세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 10, 15 때는 더 크다고 하잖아요. 이제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타겟팅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처음에 나왔던 대책 같은 경우는 네. 그 15억 이하 네. 그 6억이라고 하는 네.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6억으로 대출을 제한한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놨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자료가 띄워질 텐데 보니까 15억 원에서 25억 원까지는 4억으로 네. 줄여져 있고 25억 원 초과는 2억밖에 대출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비싼 집을 살려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더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원래 이 금액대는 사실 엄청 고가 집이잖아요. 이분들은 원래 대출 안 끼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끼고 사는 분들이 계속 사면 좋은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그동안의 어떤 그 패러다임 때문에 무리해서 받는 사람들도 발생했잖아요. 그걸 맞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마라.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아니 내가 죽든 말든 내가 받겠다는데 왜 그걸 막냐?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을 이제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를 막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결국 그거의 부작용으로 발생됐던 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 증가잖아요. 네. 이것들을 또 무시하고 가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보니까 이 똘똘한 채가 과도하게 오르네. 그래서 실제로 똘똘한 한 채와 약간 좀 그렇지 못한 지역의 가격 차가 옛날과 비교하게 되면 지금 거의 악어입처럼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악어입처럼 벌어지다 보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돈 없는 분들조차도 거기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최대한 땡기려고 한더라. 네. 그러니까 대출을 못하게 막은 거다. 결국에는 이 악어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니 우리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우리가 알아서 죽든 말든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 얼마까지는 뭐 4억 원, 얼마까지는 2억 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 제어를 한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봐요. 우리들이 지난 10년간 느끼고 있었던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앞으로 똘똘한 채 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부터는. 왜? 정부가 지금 이 11호 대책의 저는 근본적인 그 정부의 방향성은 미안해. 그동안 똘똘한 채 하니까 부작용이 심했네. 이거 바꿀게. 이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똘똘한 한 채보다는 요번 이후에는 새로운 대책이 또 나올 거다. 또요? 또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번 되게 세게 때리니까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외곽 지역들을 풀어주거나,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묶었던 노도강 금강구 같은데 또는 이런 데를 아니면 경기도 지역을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똘똘한 한 채를 조금 막아버렸으니까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다른 지역들을 조금 기회를 만들어준다거나. 네. 근데 서울보다는 이왕이면 지방이겠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보유세를 강화시킨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시키게 되면 집값이 높은 것에 대한 보유세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똘똘한 한 채의 패러다임을 깨겠다는 얘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계속 그쪽으로 가지 마라. 네, 가지 마라. 그쪽으로 가면 힘들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똘똘한 채로 가게 됐던 거는요, 한 채만 보유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유세는 당장에 안 올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당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세제 개편 관련돼서 뭐 지금 모여서 TFT 뭐 조직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전후로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보유세를 건드렸다가는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보유세를 조정하는 대통령은 별로 없었잖아요. 보유세를 올리면 무조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항상 하는 정책의 패턴이 물타기예요. 그게 뭐예요? 물타기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지 하고 쳐다보면 여기 관심이 흐트러지잖아요. 이 딸랑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다른 대책이라는 거죠. 뭐 지방을 풀어준다거나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똘똘한 채를 묶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똘똘한 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겠죠. 근데 반면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똘똘한 주택을 못 가진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훨씬 많죠, 후자가. 후자가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근데 후자들은 돈이 없는데 다주택자를 뭐 풀어준다거나 취득세를 풀어준다거나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이런 기회를 만들어지게 되면 좋아하겠죠. 그러면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저는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들이 그렇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보유세 강화 말고 거래세와 관련된 취득세, 양도세 부분을 건드려서 조금 완화시켜 준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다주택자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그동안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하면서 보유세 부분에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를 조금 흐트러 놓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래? 그럼 똘똘한 채 말고 다른 쪽에 생각해봐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 거라고 봐요. 이번에 이제 뭐 공급에 관련해서는 제초안에 대해서도 얘기 있었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